밤늦은 시간 전직 형사에게 걸려온 전화. 오랜 친구 부인의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목소리. 무슨 일로 남편 친구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그것은 갑자기 요양원으로 끌려간 남편을 살리기 위한 전화입니다. 그럼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강지호는 창문 너머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랜 형사 생활을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의 관찰력과 직감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창문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지호는 세월의 무게를 실감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더니 세월은 참 비싼 값을 치르게 하는구나. 전화기가 울렸어요. 늦은 시간이었기에 반가운 전화일 리 없었습니다. 지호의 가슴이 불안하게 조여들었어요. 여보세요? 지호 씨, 미안해요. 이렇게 늦게 전화해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떨리는 목소리. 오랜 친구의 아내 이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수진과 그녀의 남편 최도연은 지호의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도연은 지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괜찮아요? 지호 씨, 남편이 요양원에 갔어요. 지호의 눈이 커졌어요. 도연은 70대임에도 건강했고 정신도 또렷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함께 바둑을 두며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요양원이라니. 요양원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아픈가요?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호의 가슴이 무거운 돌덩이로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지호 씨, 남편이 갑자기 우울증이 심해졌대요. 불면증에 의사가 요양원에서 치료받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전 믿을 수 없어요. 지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연이 우울증,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항상 긍정적이고 유머 감각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민석이가요. 우리 아들이. 순간 지호의 가슴에 차가운 얼음이 내려앉은 듯했어요. 민석은 도연과 수진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워낙 똑똑하고 성실의 부모님의 자랑이었지만 최근 해외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수진 씨, 민석이 요즘 어때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요즘 민석이가 이상해요. 자주 연락이 안 되고 아내 유미와 자주 싸워요. 그리고 지호 씨, 전 척추가 안 좋아서 직접 확인하러 갈 수가 없어요. 도현이와도 통화가 안 돼요. 지호의 직감이 날카롭게 경고음을 울렸어요. 거동이 불편한 수진, 요양원에 갑자기 입소한 도연,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민석과 유미.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요양원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지호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옛 동료 박서준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준은 법률 전문가로 이런 상황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호의 침대 옆 서랍에는 오래된 권총과 경찰 배지가 놓여 있었어요. 35년간의 형사 생활 동안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이번 일은 어쩐지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일찍 일어나 수진의 집으로 향했어요. 수진과 도연이 살고 있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어요. 지호 씨, 와줘서 고마워요. 수진의 모습은 지호가 기억하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한때 꼿꼿했던 그녀의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밝게 빛나던 눈빛은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그녀를 보니 지호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수진 씨,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해주세요. 거실 소파에 앉은 지호 앞에 수진이 휠체어를 움직여 자리를 잡았어요. 그녀의 떨리는 손이 무릎 위에서 서로를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남편이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석이가 갑자기 방문했어요. 유미도 함께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석이가 아버지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걱정하더군요. 잠을 못 자고 우울해하고 가끔 헛것을 본다고요. 전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멀쩡했거든요. 지호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도연이 그런 증상을 보인 적 있나요? 수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요즘 더 활기차 보였어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니 취미 생활을 즐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요양원에?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날 오후 민석이가 의사를 데려왔어요. 가정이라면서 도현이에게 여러 질문을 하더니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이와 유미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남편이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 진단을 받았다면서 당분간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전 반대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달랬어요. 본인이 이상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가족들을 걱정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짐을 싸서 민석이와 함께 요양원으로 갔어요. 그 뒤로 통화가 잘 안 돼요. 전화를 해도 상담 중이거나 약물 치료 중이라고만 해요. 어제는 드디어 통화가 됐는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약에 취한 것처럼 말이 느려지고 중간중간 멍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전화 끝에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여보, 날 좀 꺼내줘라고 말했어요. 지호의 등줄기가 오싹해졌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요양원 주소가 어디죠? 수지는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 건넸어요. 여기요. 그리고 이건 우리 집 열쇠예요. 민석이와 유미가 자주 와서 뭔가를 찾아요. 서류 같은 거요. 지호 씨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지호는 열쇠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마음 속에서 분노와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오랜 친구가 위험에 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수진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도현이를 만나볼게요. 그리고 민석이 부부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수진의 표정에 희망이 어렸어요. 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저한테는 지호 씨밖에 없어요. 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깨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35년간의 형사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약속해요. 지호는 수진의 집을 나와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그는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은 지호의 오랜 후배이자 최고의 법률 전문가였어요. 서준아, 나야. 도움이 필요해. 형님,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가 이상한 요양원에 갇힌 것 같아.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봐 줄 수 있어? 서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노인 강제 입소 관련 건인가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재산이 많은 노인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도연과 수지는 꽤 부유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고 지방에 상가, 건물도 몇 채 갖고 있었어요. 민석이가 최근에 사업에 실패했다고 들었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님, 조심하세요. 우선 요양원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의사의 진단서와 입소 동의서를 확인해 보세요. 불법이 있다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지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고마워.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지호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35년간 형사로 살면서 수많은 범죄를 목격했지만 가족 간의 배신만큼 가슴 아픈 것은 없었어요.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배신은 더욱 그랬습니다. 요양원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평화요양원이라는 이름이 달린 간판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요양시설 같았어요. 지호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천천히 입구로 향했습니다. 리셉션에 앉아 있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최도현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성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방문 예약을 하셨나요? 지호는 머뭇거렸습니다. 예약이 필요하다는 말은 듣지 못했어요. 아니요. 오늘 급히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랜 친구라서요. 여성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예약 없이는 면회가 어렵습니다. 특히 최도연님은 집중 치료 중이라 면회가 제한되어 있어요. 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중 치료라니 뭔가 이상했어요. 그렇군요. 언제쯤 면회가 가능할까요? 가족분께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혹시 어느 분과 관계되시나요? 지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고 강압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친구입니다. 수진 씨의 부탁으로 왔어요. 여성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어요. 아, 이수진님 말씀이시죠? 최민석님께서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방문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분이 대신 오시다니. 지호의 직감이 날카롭게 경고음을 울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요양원은 일반적인 면회 절차보다 훨씬 엄격한 규정을 가진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면회 예약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족분이 직접 전화 주시면 됩니다. 특히 아드님이요. 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는 지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도연은 자발적으로 이곳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의 태도는 너무 수상했어요. 일반 요양시설이라면 가족 외에도 친구의 방문을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지호는 요양원 주변을 살폈어요.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자 직원 전용 출입구가 보였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휴식 시간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지호는 차 안에서 요양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접적인 접근은 어려울 것 같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 씨, 요양원에 도착했는데 면회가 안 된다네요. 가족만 예약할 수 있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요양원에 들어갈 때 면회 제한은 없다고 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도연이를 만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혹시 민석이 집 열쇠도 있나요? 네. 있어요. 왜요? 민석이네 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이가 갑자기 요양원에 간 날 전후로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지호 씨가 필요하다면 괜찮아요. 민석이네 열쇠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민석의 아파트는
강남의 한 고급 단지에 있었어요. 지호는 수진으로부터 받은 열쇠를 꽉 쥐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민석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내 아버지를 위한 일이야.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인테리어가 부유한 가정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호는 먼저 서재로 향했습니다. 수사관 시절의 경험으로 증거는 주로 서재나 책상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서재 문을 열자 넓은 책상과 책장이 보였습니다. 지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일상적인 서류들이었지만 책상 서랍 안에서 평화요양원 관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군. 지호는 서류를 꺼내 빠르게 읽어 내려갔어요. 입소 계약서, 진단서, 그리고 여러 동의서들이 있었습니다. 진단서에는 도연이 중증, 우울증과 불면증,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적혀 있었어요. 서명한 의사는 김준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호의 눈이 날카롭게 가늘어졌어요. 도연이 초기 치매라고? 불가능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도연과 함께 복잡한 바둑을 두었는데 그의 두뇌는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동의서에는 도연의 서명이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호는 오랜 친구의 서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서명은 분명 도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세한 떨림과 글자의 기울기가 달랐어요. 위조된 서명이군. 지호는 핸드폰을 꺼내 서류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더 깊은 서랍을 열자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도연과 수진의 재산 목록과 함께 사업 재기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계획서를 읽어 내려가자 지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민석은 해외 사업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약 10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채권자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활용하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분노가 온몸을 뜨겁게 달구는 듯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깊이 찾아보니 유미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도연 아버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민석이가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럼 재산 처분 권한도 갖게 된다. 준혁 선생님께 연락해서 진단서 부탁하자. 지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민석과 유미는 계획적으로 도연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속여서 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현관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호는 급히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로 숨어들어가 문을 살짝 열어 밖을 지켜봤어요. 유미였습니다.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지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들키면 모든 계획이 무산될 수 있었어요. 유미가 부엌으로 향하는 사이 지호는 조용히 화장실을 빠져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닥에 나무가 삐걱거렸어요. 누구세요? 유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는 순간 긴장했지만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유미야. 나야. 지호 아저씨. 유미는 놀란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이 커지고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지호 아저씨, 어떻게 여기에? 지호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이가 열쇠를 준 적이 있어서 도연이 요양원에 입소했다기에 걱정돼서 들렀어. 민석이랑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없더라고.
유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녀의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아, 네. 민석 오빠는 회사에 있어요. 근데 아저씨 사전에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늙은이들 성격이 그렇잖아. 도현이는 요양원에서 잘 지내니? 유미는 불안한 듯 자주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잘 지내세요. 치료도 잘 받고 계시고요. 민석 오빠가 자주 방문해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면회가 안 된다더라. 유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건 규정이 좀 엄격해서 그럴 거예요. 제가 민석 오빠한테 말해볼게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밖으로 나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증거는 확보했지만 이제 유미가 경계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지호는 서둘러 차에 올라 박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아, 증거를 찾았어. 민석이와 유미가 도현이를 속여서 요양원에 가둔 거야. 재산을 노리고 있어. 정말요? 증거가 확실한가요? 위조된 진단서와 동의서, 그리고 재산 탈취 계획까지 사진으로 찍어뒀어. 의사 이름도 알아냈어. 김준혁이라고. 서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김준혁이요? 최근에 비슷한 케이스로 문제가 된 의사인데. 형님, 조심하세요. 이 의사는 위험한 인물일 수 있어요. 지호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어떤 의미야? 의료 면허가 한번 정지됐다가 최근에 복귀한 사람이에요. 노인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약물을 처방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막강한 변호사 팀이 그를 변호해서 가벼운 처벌만 받았어요. 지호의 마음에 불안감이 크게 일렁였습니다. 도연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서준아, 지금 바로 요양원을 급습할 방법이 필요해. 아마도 도현이가 과도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을지도 몰라. 법원 명령 없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경찰이었으니까 지인들을 통해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잠입해 볼게. 직원으로 위장해서. 형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도현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해. 전화를 끄는 지호는 흘러내린 눈물을 닦았어요. 도연이 위험한 약물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잠시 차 안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날 저녁 지호는 옛 동료 김영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영사는 지호의 후배로 아직 현직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진서가 평화요양원이라는 곳 알아? 거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평화 요양원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진석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님, 그 요양원 몇 가지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네요. 주로 과도한 약물 처방과 면회 제한 관련이에요. 하지만 공식 조사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호의 직감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직원 정보는 특히 교대 시간이나 보안 시스템에 대해 알 수 있을까? 형님, 이건 좀 왜 그런 정보가 필요하신지. 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친구가 거기 갇혀 있어. 강제로 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진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진석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양원의 청소 용역 회사에 연락해 아르바이트 면접을 신청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요즘 지호의 지원은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강지호님 맞으시죠? 오전 10시에 면접 가능합니다.
평화요양원 후문으로 오시면 돼요. 지호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으로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후문에서 그를 맞은 감독관은 간단한 질문만 하고 곧바로 그를 채용했습니다. 요즘 청소하실 분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경력이 있으시니 더 좋고요. 오늘부터 바로 일하실 수 있겠어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장비를 받은 후 바로 2층으로 향했어요. 도연의 방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지호는 방 번호를 확인했어요. 206호, 207호, 드디어 208호 도연의 방이었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어요. 청소하러 왔습니다. 문을 노크한 후 지호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지호는 문을 닫고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도연아, 침대 위에 도연은 지호가 기억하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볼은 홀쭉해져 있었어요.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연아, 나야 지호 괜찮아. 도연은 느리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처음에는 지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서서히 그의 눈에 인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지호야? 도연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갈라졌어요. 그래, 나야 널 구하러 왔어.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수진이가 연락했어. 네가 이상하다고. 내가 조사해보니 민석이와 유미가 너를 속인 거더라.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석이가 자식이 부모에게 이럴 수 있니? 지호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연의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약물을 많이 맞고 있니? 도연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주사를 맞아 머리가 흐릿해져. 몸도 마음대로 안 돼. 지호의 분노가 가슴 속에서 폭발했어요. 도연은 약물로 정신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였어요. 도연아, 널 여기서 꺼내줄게.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내 의료 기록을 봐야 해. 도연은 천천히 머리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호야, 내가 바보였어. 민석이를 너무 믿었어. 재산 모두 민석이 명의로 바꾸라고 했어. 서류에 사인했어. 지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재산은 이미 민석에게 넘어간 건가?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도연의 건강과 안전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선 널 여기서 꺼내는 게 먼저야. 약을 좀 적게 맞을 방법은 없을까? 도연이 힘겹게 미소 지었어요. 간호사 김선영. 그녀는 착해. 가끔 약을 적게 놓아주고. 지호는 희망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선영이라 알았어. 내가 찾아볼게. 이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호는 급히 청소부 역할로 돌아갔습니다. 바닥을 닦는 신용을 하며 주변을 정리했어요.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이름표에 김선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연이 말한 바로 그 간호사였습니다. 아, 청소하고 계셨군요. 죄송해요. 최 선생님 약 시간이라서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지만 계속 지켜보았어요. 김선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약하게 대답했어요. 그저 그래요. 김선영은 도연에게 약을 주며 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마치 이 환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지호는 용기를 내어 접근했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이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오래되셨나요? 김선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오셨어요. 처음엔 멀쩡하셨는데 약이 너무 강해요. 의사 지시라 어쩔 수 없지만 지호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이 간호사는 상황을 알고 있었고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김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 후에 휴식 시간이에요. 뒤뜰에서 만나요. 지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마지막으로 눈빛을 보냈어요. 걱정 마. 곧 널 구해낼게. 30분 후 지호는 약속대로 뒤뜰로 향했습니다. 김선영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지호를 보자 주변을 살피고 나서야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청소부가 아니죠? 최 선생님과 아는 사이시죠? 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강지호입니다. 도현이의 오랜 친구고요. 그가 부당하게 이곳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김선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도 알아요. 최 선생님이 처음 왔을 때는 멀쩡하셨어요. 우울증이나 불면증 증상도 없었죠. 하지만 의사 지시로 강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있어요. 지호는 분노를 느꼈지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김준혁, 의사 말이죠? 김선영이 놀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그분이 특별관리 환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 간호사님, 도현이의 의료 기록이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김선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두려움이 그녀의 눈에 서렸습니다. 그건 위험해요. 제가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도현이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어요. 이건 범죄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이 사람들을 구하기 어려워요. 김선영의 눈에 결심이 서렸어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 요양원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에요. 뭔가 더 어두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호의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김선영의 말에 따르면 이 요양원은 부유한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김준혁 의사는 가족들과 결탁해 노인들에게 과도한 약물을 투여하고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에 진료 기록 사본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최 선생님을 구해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날 밤 지호는 서준과 김영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행동 계획을 세웠어요. 형님, 증거만 충분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 선생님을 먼저 구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서준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났어요. 내가 내일 밤에 도현이를 데리고 나올게. 김선영 간호사가 도와주기로 했어. 형님, 너무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도현이가 더 오래 약물에 노출되면 건강에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 있어. 다음 날 밤 지호는 다시 청소부로 분장하고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김선영과의 약속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수면제 대신 위약을 주고 지호가 그를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지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도연의 방 앞에 다다르자 김선영이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최 선생님은 깨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 김선영은 봉투를 건넸어요. 도연 선생님의 진료 기록과 김준혁 의사가 다른 환자들에게도 비슷한 약물을 처방한 증거예요. 지호는 깊은 감사를 느끼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김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에요. 전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이제야 옳은 일을 하는 거죠. 방 안으로 들어가자 도연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전날보다는 정신이 맑아 보였어요. 지호야, 정말 왔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그래, 약속했잖아. 너를 여기서 꺼내줄 거라고. 걸을 수 있겠어.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호와 김선영은 도연의 양쪽에서 그를 부축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비상구로 향했어요.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갑자기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세요! 지호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어요. 돌아보니 김준혁 의사가 경비원 2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환자를 어디로 데려가시나요? 김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지호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 최 선생님이 호흡 곤란을 호소해서 응급실로 데려가려고요. 김선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김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런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하는데 환자를 방으로 돌려보내세요. 지호는 도연을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환자는 지금 당장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호는 주머니에서 경찰 배지를 꺼냈어요. 비록 은퇴했지만 그 배지는 여전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강지호 경찰입니다. 이 환자에 대한 불법 약물 투여와 감금 혐의로 조사 중이에요. 김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경비원들을 바라봤지만 그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은 청소부잖아! 위장 잠입 수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 동료들이 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거짓말이었지만 김준혁과 경비원들을 동요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그들이 망설이는 사이 지호는 김선영과 함께 도연을 데리고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지호의 차가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도연을 부축한 채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김준혁과 경비원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차에 도착했습니다. 지호는 재빨리 도연을 뒷좌석에 눕히고 김선영도 타게 했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차에 거의 다다랐을 때 지호는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튀어나가듯 움직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김준혁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비록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지만 도연을 구해낸 것은 분명했어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김선영이 물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야 해요. 도연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병원 응급실 밖 대기실에서 지호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도연은 즉시 검사를 받기 위해 의사들에게 인계됐습니다. 김선영은
지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괜찮을까요? 김선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연이는 강한 사람이니까 분명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도연이 받은 약물은 강력했어요. 장기간 투여된 약물이 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하자 지호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3시간 후 의사가 드디어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지호는 벌떡 일어났어요. 최도연 씨 가족분이신가요? 최 선생님은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당한 진정제와 항정신성 약물이 체내에 남아 있어요. 이런 약물들이 장기간 투여됐다면 매우 위험했을 겁니다. 지호의 온몸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약물을 중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호는 김선영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안도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밤중에 서준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는 지호가 보낸 증거들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도연을 구했지만 이제 그의 아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호는 병실에서 깨어난 도연을 만났어요. 그의 안색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눈빛은 훨씬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지호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석이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아. 경찰이 곧 민석이와 유미를 체포할 거야. 김준혁 의사와 요양원도 조사받게 될 거고.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친구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도연아, 민석이가 선택한 거야. 그때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수진이 들어왔어요. 서준이 그녀를 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도연은 침대에서 반쯤 일어나 아내를 맞이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도연은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며칠 후 민석과 유미는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김준혁 의사와 요양원 관계자들도 함께 수사를 받았습니다. 언론에는 노인 학대와 재산 갈취 조직 사건으로 크게 보도되었어요. 민석과 유미의 재판이 열렸을 때 도연과 수지는 참석했습니다. 지호도 그들과 함께였어요. 법정에서 민석을 마주한 도연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민석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해외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채권자들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 부모님의 재산에 손을 대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선고 전 마지막 발언 기회에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법원은 민석에게 3년, 유미에게 2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김준혁 의사는 5년의 징역과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도연은 아내와 함께 노인권익보호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사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1년 후 노인권익보호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어요. 재단의 첫 사업은 부당하게 요양원에 입소된 노인들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설립이었습니다. 지호는 재단의 명예이사로 참여했고 김선영은 노인 케어 전문가로 일하게 되었어요.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도연과 수지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2년 후 출소한 민석이 조용히 재단을 찾아왔어요.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도연과 수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민석은 재단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되었어요. 그는 특히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열정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어요. 의사들은 그녀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수진은 민석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수진이 세상을 떠난 후 도연과 민석은 함께 재단을 운영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어요.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용서와 이해가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가끔 재단을 방문해 도연과 민석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때마다 그의 가슴에는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비록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빛으로 나아간 것이었어요.